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또 이번 한 주를 잘 마감해야만 하는 10월 25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막 2시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장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밝은 면보다는 좀 어두운 면이 좀 더 많았던 오늘 하루 장인 듯한데요. 먼저 시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5포인트가 좀 넘게 빠졌습니다. 점심때 이후에 많이 빠졌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15포인트 빠지면서 2030선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면이 상당한 의미가 있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41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현재 333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2.4포인트가 올랐고요. 주체별로 보면은 기관이 코스피와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사들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동시 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쳐다보기 좀 언짢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1원이 오르면서 1062원으로 105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060원대로 올라서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재훈 멘토님께 먼저 오늘 장 분위기가 좀 그다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닥이 올라도 괜히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로 전환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싶은데요. 네, 큰 의미는 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이 샀기 때문에 많이 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지수 목표치는 얼추 다 찾고 대형 섹터 즉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대부분 다 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모처럼 일단 외국인 쪽에서 약간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뭐 33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95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부 10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이제 현재 개인들만 홀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율적인 영향도 좀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50원대 부분들 초반까지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 부분들로 인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로 인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특이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코스닥 시장 쪽에 약 27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형주 쪽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일부 정도 차익을 해주면서 코스닥 쪽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로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은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주에 대해서도 또 계속 이어가 보겠죠. 금일 같은 경우는 제 세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지만, 369뿐만 아니라 이 특징주들도 좀 관심있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군들은 로엔입니다.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에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외국인 쪽에 대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기관 쪽까지도 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박스권역을 장대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상한가를 안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분들에 더 매물대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눌림이 좀 나오게 된다면 일단 17,000원 이하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한 6% 정도의 기대 수익을 놓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뷰옥스입니다. 의료기기 쪽 섹터 중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심 속에서는 외국인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지금 현재 뷰옥스 같은 경우는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마디의 목표치가 얼추 다 차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기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윈스테크넷을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폭의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속에서 최근에 보안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전히 상승 N자형의 모습들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목표가를 잡아보게 된다면 약 한 19,3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지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종목군들,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일단은 눌림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 로엔 뷰옥스, 윈스테크넷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별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정재훈 멘토께서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40거래를 가까이 이제 순 매수를 해오다가 오늘 괜히 매도세로 전환을 한 첫날이기 때문에 괜히 이게 좀 시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과 개인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인 수급적인 면에서의 선택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외국인마저 이제 돌아선다라면 시장이 좀 급격하게 분위기가 급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분위기도 솔직히 좀 감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자, 우선적으로 좀 몇 가지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던 것, 즉 지수가 상승했던 흐름들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갔던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올라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두 번째 상승 그리고 세 번째 상승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힘들었었던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해주고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수 포인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A, B, C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종목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종목군들 몇 종목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특히 현재 2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있으나 현재 전저점 이탈은 없는 모습들입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리스크적인 요인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즉 150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던 현대차 부분들도 한번 똑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날 실적 발표, 방송 출연하면서 실적 발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굳이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다만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 즉 하단대를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의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의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제가 다음 주에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지수가 이 현대중공업처럼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 N자형으로 밀릴 수 있는 이런 구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제 요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정이 나왔을 때, 즉 추세 하단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중소형 종목군들도 괜찮다. 즉 중소형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수급이 양호한 것들을 골라서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얘기로 이제 어닝 시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은 좀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어제도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주가에서 반영된 투자자들의 투심을 보면은 좀 그다지 환호하기보다는 좀 우려스럽다. 좀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투심이 좀 살짝 읽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4분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시고 어떤 대응법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한 베팅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단 3분기 이 어닝 쇼크 부분들, 어닝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가 실적이 바닥으로 해서 4분기 때부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향후에 실적이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다음 달이죠. 중국 삼중전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공공주택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물량을 늘어난다거나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좀 더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규제를 좀 완화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두산인프라코업 단기간적으로도 베팅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모습들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어떤 종목군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보고 수혜주를 좀 찾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지수는 추세적인 상승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주도 섹터들이죠. 조선 섹터라든가 화학,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시기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눈높이가 맞춰질 겁니다. 그런 모습들, 즉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충분하게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전자업계 대표 선수죠. 삼성전자, LG전자의 성적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삼성전자의 압승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 분야별로 볼 때는 전통 가전으로 분류가 되는 TV, 또 냉장고, 에어컨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G전자의 저력이 다시금 또 확인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관련주에 대한 대응법이라면요? 예, 일단 최근에 이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삼성그룹주, 삼성전자에 대한 관련주들이 LG 쪽 관련주들보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삼성 관련주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기기나 이런 부분들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과거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선별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삼성 관련주다, LG 관련주다 이 부분들을 찾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아니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60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흐름들을 놓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분기의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굳이 어떤 섹터를 구분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적 위주의 종목군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추천을 받았던 종목 가운데 세 중이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추천을 받았으니까 이틀밖에 안 됐죠. 자, 이틀 만에, 이게 목표가, 9%를 목표로 잡고 도전하시길래,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좀 염려를 좀 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싹 그냥 날려버리듯이 목표가 그냥 초과해서 9.2%를 그냥 달성을 해버리셨네요. 예,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제안을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다행히 목표까지 좀 도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중 바닥을 크게 형성을 했었습니다. 3D 프린팅 관련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단기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대로 갖다 붙이게 된다면 얼추 목표치가 도달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대 수익률을 9%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일단은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찼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 기준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게 좀 잡아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 자리대가 전고점 권역입니다. 전고점 권역인데 이 자리대에서는 당연히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좀 차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매도를 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숨고르기 이후에 재차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는 종목마다 모두 목표 수익률 초과 달성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해서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의 동향은 또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현물 시장의 움직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시장의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좀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있기로는 한 4, 5개월 만에 나온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중 저점 붕괴를 3단으로 하락하면서 나온 그 패턴들이 지금 오래가면 좀 연출이 됐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최종 오늘 종가 위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게 속임수였나 아니었나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속임수였다라면 아마 다들 웃으실 수 있는 시간이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모습에서는 아마 대세 하락과 큰 조정을 얘기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마지막 수급을 하나를 체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 전략, 주쌤의 전략대로 끝난다라면 저는 그들과 반대로 상방을 얘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략적 노출 때문에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3단 하락이 나왔던 모습의 패턴을 보면 기간발의 급한 포지션 변경으로 하락 속도가 좀 증가됐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들이 매도를 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같이 개인들을 동반해서 같이 끌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철저하게 관망세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시장을 좌지우지 흔들어 놓고 있는 부분은 바로 금융투자 창구입니다. 자, 금융투자 창구는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체적인 매도 우위 쪽 포지션을 일부 지금 미결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성 매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즉 자신들의 포지션을 이제는 미결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정리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평균 단가대 부근에서부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거의 0.5p에서 1포인트 정도 각 계좌당 한 계약 기준으로 2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수익 구간을 좀 챙겨나가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 부분의 추이도 좀 오후장 막판까지 최종 수급까지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맞다면 시장은 오히려 이 부분의 소금의 낙폭은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낙폭의 축소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관건이고 그것이 생각보다 크다면 시장은 대세 하락과 큰 조정을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의 위치가 또다시 한번 깨질 것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모든 전략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힌트만 살짝 드리면 금융투자의 이 매수 부분의 포지션의 강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만 보시면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론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상의 오버나잇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콜옵션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상당히 급속히 제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급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 창구에서 순간적으로 70억까지 빠르게 들어올리고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다가 이제 축소를 시켜주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기존 포지션들을 여전히 매수 포지션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투자 창구 쪽은요. 투신 쪽과 그리고 전체적인 기관계의 합선 대비해서 반대쪽으로 만들고 있는 양 매도 장세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 그 구축 상태를 그냥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풋옵션 쪽의 추이를 보면요. 오후장 들어오면서부터 1시 때 부근부터는 이제 풋옵션 쪽의 증시가 조금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역시도 새로운 신규적인 포지션이 잡히기보다는 기존 포지션을 대응하는 영역 정도밖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나홀로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청산성이다. 매도분에 대한 청산이기 때문에 그 추이가 이제 청산을 했다라면 새로운 포지션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자, 프로그램 부분의 추이 차트를 좀 보면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오늘 하루 종일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프로그램이 유발되면서 매도로 나온다라면 시장에 피해를 줄 것이다. 즉 시장에 피해를 준다는 거 우하향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락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락이 나오든 상승방향이 나오든 방향을 잘 맞춰서 대응하면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겠죠. 자, 그 관점 속에서 오늘장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자체를 놓고 보면 자, 오늘의 최고 베이시스 자체는 2점대를 못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의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해서 매도 압박 부분이 오래간만에 출회가 됐고 특히나 바스켓인 비차익 쪽에서 양쪽 다 때리고 있죠. 지수 관련 종목군들 계속 조심하자라고 제가 신문 기사 시황관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샘플러스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 확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환매 쪽으로는 오늘 자동차가 먼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과 함께 지수 방어를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영향이 그렇게 아주 정말 급속도로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일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이러는 거 정말 싫습니다. 왜냐면 저야 시황관을 갖고 있고 직업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제 전략이 틀렸으면 수정을 하고 왜 틀렸는지를 분명히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역할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 전략가의 역할을 한다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장에서 많이 빠지게 되면 내 종목이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 이게 많이 불안해 연습하시거든요. 자,
그러지 마셨으면 하겠고요. 그런 마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요일장은 전 무조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계속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이제 낙폭은 제한적으로 축소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올라올 치만큼은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선물 지수상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물 지수상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최대 관건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물의 아래 꼬리를 확인하자라는 자막이 나갈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잠깐 위쪽에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결국 징크스가 나온 영향도 없잖아 있는데요. 실적 결국 최종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최근의 트렌드, 1년 6개월의 트렌드는 실적 발표와 함께 반드시 좋든 나쁘든 하락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그 꼬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캔들의 꼬리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겠고요. 오늘 지금 제한적 하락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들어올리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방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락도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들의 몸통에 꼬리가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꼬리에 몸통이 나온다라면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반드시 가져온다라는 추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신호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미 신호등은 확정 신호가 매도로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시황관에서 매수 오버나잇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시초가 부근에서 바로 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자, 신호등 보이는 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호등 바깥에 있던 캔들이 안쪽에 들어오면 뭐라 그랬죠? 매수 스위칭이 가능하지만 빨간 등에 들어오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못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시장이 매도 포지션들이 상당히 강하게 계속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이제 오후장에 점심시간 막 마무리 부근에서 이쪽 캔들에서 올라타면서 우상향 쪽을 낙폭을 축소하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점에서도 조금 유리한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이 좀 유리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현재 올라올 기술적 반등, 저점 대비해서 올라올 반등은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눌림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주셈의 기법으로 인해서 신호등의 기법과 함께 눌림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것이 최종 반등을 더 줄일 거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결정이 될 것 같겠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오후장 황금 라인을 좀 정해보면요. 267.70으로 여기를 좀 밑에 하단부를 좀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참 밑에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즉 종가상의 267.70대 부근을 올라타서 마무리가 하게 되면 이것이 지속되는 시장의 하락 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미리 이 부분의 힌트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떠나가 보면요. 미국 시장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락의 근거가 사유가 핑계가 귀걸이가 코걸이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미국의 현재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상황까지 감안해 놓고 보더라도 미국 증시는 어제 제가 양봉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언급을 한 것처럼 역시나 계속 우상향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아마도 이번 주말에 힐링을 다 마무리 지시고 일요일 날쯤 부분에서 지표 부분이나 일정 부분을 보도 일정들을 체크해 보시면 분명히 힌트를 얻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오늘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현상이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종가상 267.70대로 올라타서 마무리가 되고 이 부분의 기술적 반등 자체가 지지력이 268점 초반부에서 지지력이 하나가 이런 캔들 모양의 지지력이 하나가 나온다라면 여기서는 조금 낙폭을 좀 더 축소하는 위쪽에 상단을 요 기술적 분석의 위치까지 뚫어내고 조금 더 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절대로 오버나잇은 좀 하지 마시겠고요. 저도 최종 마지막 수급까지 체크를 하고 최종 전략을 저희 가족분들에게 노출을 시켜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아직까지는 안개 속이다라는 판단이지만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낙폭 축소 자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크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SPM의 김영진 대표님을 연결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장중에 2063포인트 기록한 이후에 이제 3일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이 40일 동안이나 매수를 해줬는데 하필이면 오늘 41일째 매도 전환도 했거든요. 그에 대한 배경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먼저 들려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41일 만에 매도가 나왔는데 그 매도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계속 이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스톱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을 보면 그럴 만한 시기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작게 보았을 때 목표치 결국 2050에서 한 2080포인트 되는 분이 그 구간 내에 진입을 했고 그러고서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락이 될 만한 환경 요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3가지 정도 우리 국내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4분기에 보통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대부분이 지금 최근에 다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닝 시즌의 이 하이라이트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보이거나 아예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중국 시장의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새롭게 거론된 게 아니라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던 건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들 몇 번을 앞서서 말씀드린 적이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것이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환율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계속 환율 얘기 요새 나오고 있죠. 연초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립서비스성의 또 정책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외국인의 반전 흐름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너무나 지속이 되니까 환율에 민감한 그런 단기 헤지펀드성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는 그런 낙관론도 시장에 나타났었는데 그것보다는 외국인 흐름에서 이 환율과의 연계성은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좀 참고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점 한번 재차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조정을 며칠 동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그래도 좀 상승 쪽으로 틀고 있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자체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계속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요? 예, 저도 그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조정이 나타나니까 이제 꼭지를 쳤다 또 4분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문제들을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향후 쪽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한 결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그러한 문제들이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될 문제들이지 그냥 덮고 갈 문제들은 아니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닝 시즌 지나면은 당연히 한 번 정도 조정이 나타나는 건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나타났었던 그런 문제고요. 또 중국의 긴축 문제는 일정상에 이미 노출돼 있었던 문제다. 이미 말씀드렸죠. 11월 들어가서 이 공산당 회의 들어가면 더 시장을 짓누르는 변수로 가만히 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것이 큰 악재라기보다는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났었던 경기 조정세가 이제 어느 정도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환율 관련한 문제는 더더욱 쉬운 얘기죠. 달러 약세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것도 테이퍼링 연기로 인해서 12월 말에도 이 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달러 약세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가 반등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하나의 변화의 시그널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봐야 될 테고요.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는 조금씩 이러한 면에서 외국인 쪽의 변화가 이번 주에 좀 나타났었다는 점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 이 매도가 5일째 지속이 되고 있고 어제 특히 많이 매도가 됐습니다. 한 3,5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금액상으로도 한 53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선물 매도가 아니라 이 콜옵션 매도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락이 강해진다.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 상단의 저항을 인식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요. 추세 관련해서 이제 단기 조정 나타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향후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다시 2050포인트의 돌파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 상황은 결국 4분기에 이슈가 될 어떤 경기 모멘텀이 될 텐데요. 그 진행 흐름과 강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박스권 자체도 이게 좀 더 각도가 큰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옆으로 갈 것인가가 좀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모멘텀 결국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는 선진국 경기의 긍정적 흐름이 이머징 마켓으로 스피오버 된다는 그 논리가 실제로 체감은 못해도 수치상으로 경기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회복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2050포인트 저항 돌파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조정은 단기 상승 이후에 일단락되면서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한 2000선 정도 충분히 위협받을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어느 정도 폭과 어느 정도 기간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마련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중장기가 긍정적이라도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대응 전략 잘 꾸려나가는 게 단기 수익에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 상승 한번 30분 차트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차트는 마련 못했는데 다들 한번 종합지수 차트 30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두 개의 갭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에서 2030포인트 하고요. 또 201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구간에 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까지로 해서 2020에서 2030포인트 구간은 갭 메우기 다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때 2010포인트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안을 해줘야 될 거고요. 다만 그것이 거기까지 갈지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는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0포인트 오늘 정도께 나타났었던 이 구간에서는 한번 오늘 저점 정도의 지수대에서는 분할 매수 구간으로 매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닝 시즌이 계속 어닝 시즌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종목별로 부침이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닝 발표 이 일정에 맞춘 대응, 그건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익 실현의 모멘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뭐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을 좀 일정에 맞춘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춘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예, 돌파시 이제 확보했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금을 이제 언제 투입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한 현금 50% 정도 있는데 만약에 급등락이 지속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보면 현금이 어느 정도 기회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남겨놓고 지난주에 확보한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2020포인트 때하고 2010포인트 때 한 절반씩 분할 매수해서 다시 주식을 채우는 관점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넉넉하게 50%,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좀 심화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션으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장 마감 전략부터 다음 주의 일정 또 전략까지 고민해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가울투자자문회사 전략기획본부 마케팅 담당의 김홍석 이사님, 좀 깁니다. 예, 김홍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만큼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이 바이코리아 현상으로 증시 낙관론이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의 이제 사자 행렬이 40일까지 사주다가 오늘 41일째 살짝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인사드릴 때만 해도 333억 원, 뭐 아주 그냥 적은 물량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빨간색이다가 파란색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 괜한 서운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이렇게 바뀐 그 배경 또 전략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현상으로 증시 낙관론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따라서 자본력이 한계에 이른 그 외국인들이 조만간에 매수 규모를 좀 줄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금일 현재 41일 만에 외국인의 사자 행렬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 8월 23일부터 전날까지 2달 연속 영업일 기준으로는 40일 정도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장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규모는 13조 원에 가까운 규모였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랑 그렇게 리포트들을 살펴보면은 한국의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들여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13조 원이 넘게 주식을 샀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같은 매수세는 지속되기 힘들 것이며 순매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매수 강도가 약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리서치 기관들과 경제 전문 최근 보고서를 한번 봐봤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선호도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진단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했습니다. 우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레코드가 미래를 100%는 반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의 외국인의 공격적인 순매수는 대체로 장기간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3년도 주가 상승기, 2009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회복기가 특별한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공격적인 순매수가 이어진 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진행이 되어지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 주식 보유 비중 확대가 장기적으로 진행됐던 경우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것도 2009년 경우는 한 8개월 정도 연속됐고 상승되는 부분은 있었으나 그래도 저희가 트렌드로 보면은 보유 비중이 연속으로 확대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 내외에 불과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슈는 최근 2개월 동안 높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이코리아 현상의 가장 걸림돌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들 좀 아까 오늘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중국의 긴축 경제 정책과 원화 강세가 맞물려서 바이코리아가 멈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 경제 성장세가 강화된 점이 외국인의 주식 자금 유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보면은 외국인 매수 행진으로 인해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기록적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었습니다. 동시에 기관 투자자들이 기록적인 팔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지수의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미봉책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관련돼서 이슈가 부각될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금일 멈춘 바이코리아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이 아무래도 순매도세로 40일 거래일 만에 돌아섰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자금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계 자금이 좀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잠시 들리더니 그건 좀 흐지부지되는 양상이었고요. 역시나 영국이라든가 미국계 자금이 줄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전략을 좀 듣고 싶고요. 외국계 자금의 이게 성격 또 이 나라별로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첨언해 주실 수 있다면은 함께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미국계하고 영국계가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외국계 순매수 미국계 자금을 보면은 한 1조 9천억 정도가 되고요. 1위고요. 영국계 자금이 1조 3천억 원, 2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해가지고 1조 1천억, 이렇게 다 3, 4위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계와 영국계 외국인 자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은 이유는 올해 초에 한국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뱅가드 인덱스 교체가 아주 굉장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교체 이슈 때 가장 강력한 매도를 보였던 주체가 바로 또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반대로 또 뱅가드 이슈가 마무리되면서 7월 이후에는 한국 증시에 또 강력한 매수세로 작용을 했던 게 또 미국계와 영국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난 뱅가드 인덱스 이슈 때 미국하고 영국계 자금이 빠져나갈 때를 살펴보면은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힘이 굉장히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미국과 영국계 자금이 돌아와야 코스피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결국 지난 7월 뱅가드 인덱스 교체가 실질적으로 완료가 된 시점입니다. 미국계 자금으로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세를 한국 증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5조 7천억 원 정도가 순매수를 보였고요. 영국계 자금도 9월에만 1조 원대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코스피를 받쳐주는 흐름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미국하고 영국계 자금의 외국인 국가별 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은 합계가 48.1%에 이릅니다. 뭐 비교해 보시면은 중국이 2%니까 아직 뭐 중국계 자금의 영향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금일 멈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에 대한 관건입니다. 갑자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멈추거나 매도로 전환될 때 이때는 시장의 추이가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 외국인 매수세가 잠시는 멈췄지만 8월 말 현재 전 세계 펀드의 한국 보유 비중이 4.7%인데 반해서 그 장기 평균은 6%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에는 대량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한국의 비중 확대폭을 보면은 0.4%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다 이제 보셨을 때 아직도 전 세계의 펀드의 한국 보유 비중은 장기 평균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뭐 3거래일째 연속 조정장을 좀 겪고 있고 오늘까지 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그럴 텐데요. 자, 그렇다면 짧게 투자 전략을 좀 듣고 바로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신용 경색이 우려가 됐습니다. 네.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네.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24일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른 걸로 마감이 됐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잠시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나 전 세계 펀드의 한국 보유 비중이 낮은 상태여서 한국 증시의 방향이 하락될 것으로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시면은 그 운수 창고업이 조금 4.4% 상승세로 이어갔고요. 화학 업종도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운수창고업 같은 경우 저희가 꼭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운수창고업 같은 섹터 쪽보다는 그냥 블루칩 정도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 그렇다면 종목은 오늘 현대위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설명을 좀 듣지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장이 꺾였을 때 자동차 관련주를 올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대유아를 가져왔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봤을 때 10년 전에 모비스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공장 증설과 맞물려서 수혜주로 역할을 할 것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저희가 현대유아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요? 가격은 손절 매가를 16만 7천 원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가가 17만 5,500원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좀 과감하게 봤습니다. 21만 원 정도로 봤고요. 이거는 자동차 생산이 1000만 시대에 도래했을 경우에 가장 큰 수혜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꼽아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홍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